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에게 어떤 능력치를 매겨본 결과 또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또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그런 거 어디서? 네, 그런 능력치를 뭐 어디 대학교 같은 데서 검증을 한 것 같아요.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상하시겠다. 저거 좀 가야 되겠네요. 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공약 같은 거 봐도 뭐 72만 호를 서울에 공급하겠다. 5년 안에 공급하겠다. 74만 원. 네.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게 미친 일이에요. 그 서울에다가 인천만한 아파트 단지를 아니, 만들겠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래서 국힘당도 그렇고 여러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리더가 감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써준 것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지은 것 같잖아요. 연간 10만 이상 넘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를 해보면은 90년대에 우리 주택 200만 원 짓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그때도 평균 9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연간 15만 원씩 지금 시대에 이걸 짓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럴 정도면 돼야지. 보고서를 들고 왔으면 이게 말이 되니? 이렇게 해야 아니면 되는데. 적어도 이거는 되는데 야 그 전에 이거 통계하고 비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이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도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네. 74만 원은 거의 약간 저는 후원층 수준 아닌가?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했는데. 저기 뭐 나경원도 60만 원이니까 그것도 연간 12만 원입니다. 거기서 비슷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출마 선언을 또 그렇게 오늘 하셨는데 뭐 앞으로 당선되면 5년간은 대권에 대한 꿈을 펼치지 않겠다. 뭐 또 이런 식으로. 그 위에는 누가 시켜준대. 뭐 여건이 네, 안녕하세요. 1월 18일 월요일 더 워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우리 김진 에너지 의원님 나오신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벌써부터 많이 모여주셨는데 바로 뭐 소개해드리죠. 월요일 초대석입니다. 자,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못 뵈서 특히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확실히 금단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이 중독성 있는 목소리 아니, 가지고. 그러니까 몇 분이 있어요. 김영민 PD하고 또 특히 누구죠? 그 박시영 패널로 많이 대표? 나오시는 분, 여기도 나오시는 분. 박지훈이 어? 박지훈. 네네. 그 굉장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다렸는데 너무 무사히 다 돌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네. 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 첫 번째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SNS에 썼어요.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자를 출연하게 해준 거 고마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우상호 나와요. 그 다음 주에 박영선. 네. 정봉주 후보는 안 나오시나요? 아니 거기는 전화가 아마 올 거예요. 네. 예,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아, 굳이 하지 않아도. 예, 굳이 내가 전화 안 해도 올 겁니다. 해달라고. 근데 차례로 이제 다들 오실 거니까 기회를 또 동당에 드려야 되고.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나온다고 할 때 그 전에 이야기는 좀 있었어요.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 어떨까 이런. 항상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가장 적합한 전문가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근데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본인이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하면 제가 30년 동안을 준비해 왔다. 30년 전에 제가 세운 회사 이름이 서울포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건시장 때인데 그때부터 서울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던 건 10년 전입니다. 그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출마 선언까지 다 써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안철수 나올 때도 난 나간다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 나오는데 난 그때 시대 정신이 시민운동가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선거가 있게 돼서 7월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이제 거론을 하셨고 저는 11월 달에 열린민주당이 이제 후보를 내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부터 이제 출마 선언문을 이제 한 2달 동안 한 땀 한 땀 써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뭐 정봉주 의원 얘기를 했는데 열린민주당에서 두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후보입니다. 네, 그렇죠. 경선 후보로 뭐 경선은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지.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열린민주당은 열린공천이라고 하는 이 시그니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후보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5% 이상 퍼센티지를 받은 사람한테 이제 각기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이제 출마할 의사가 있으면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이 당원들로부터 들어왔는데 네. 할 의상이 있느냐. 네. 그래서 김진애, 정봉 두 사람이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봉주 후보님이 그 지난달에 재판이 끝났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1월 말에 있어서 약간의 스케줄 조정을 해서 2월 9일 날 공천을 결정하는 거로 그리고 그 방식은 의결당원 투표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하겠죠. 온라인으로 하죠. 모든 곳에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겠다라고 하셨고, 뭐 이제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에게 어떤 능력치를 매겨본 결과 또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또 가장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그런 거 어디서 네, 그런 있어? 능력치를 뭐 어디 대학교 같은 데서 검증을 한 것 같아요. 적합도 같은 네, 거는 있을 적합도나 거예요. 능력치. 예, 그런 거 적합도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적합도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리면.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상하시겠다. 그거 좀 봐야 되겠네요. 했는데 아니 뭐 지금 안철수 후보의 공약 같은 거 봐도 뭐 72만 호를 서울에 공급하겠다. 5년 안에 공급하겠다. 74만 원. 네.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그 서울에다가 인천만한 아파트 단지를 아니, 만들겠다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래서 국힘당도 그렇고 여러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리더가 감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써준 것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지은 것 같잖아요. 연간 10만 이상 넘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단위를 해보면은 90년대에 우리 주택 200만 원 짓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그때도 평균 9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연간 15만 원씩 지금 시대에 이걸 짓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럴 정도는 돼야지. 보고서를 들고 왔으면 이게 말이 되니? 뭐 이렇게 해야 아니면 되는데. 적어도 이거는 되는데 야 그 전에 이거 통계하고 비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이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도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네. 73만 원은 거의 약간 저는 허언증 수준 아닌가? 근데 그거는 그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했는데. 저기 뭐 나경원도 60만 원이니까 그것도 연간 12만 원입니다. 거기서 비슷해. 근데 이게 문제가요. 숫자 노름을 하면은 네. 언론이 그걸 딱 써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 맞지 사실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해라.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대표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의심해라.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대표 공약 가지고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물어보고 오늘 아침부터 인터뷰하다가 제가 또 진행하시는 분한테 그 서울시 같은데요. 대표 공약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러고서 했는데 두 가지를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네. 일단은 자, 그러면 대표 공약 말고 네. 김진애 의원이 준비한 공약. 아니, 제가 이제 큰 그림으로 따지면은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좀 진짜 개발을 할 때가 필요하다. 제가 진짜 개발이라고 하면은 예전처럼 불도저 시대의 뉴타운 개발 같은 거 말고, 원주민 쫓아내는 것도 말고, 아파트만 때려 짓는 것도 말고, 가능하면 복합적으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숨통도 틔우면서, 그러면서 개발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후보가 민주진보 진영에서 나온 후보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박원순 시장을 10년 전에 제가 시대정신을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MB와 오세훈의 피로감이 굉장했거든요. 예. 그건 개발과 디자인. 예. 이걸 가지고 했던 걸로 이제는 사람과 복지와 문화, 역사, 환경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딱 나와줬는데 저는 제가 지금의 시대 정신이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양극을
거쳐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실제로 추진력 있게 하려면 그 밑에서 보고서 올라와도 속지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을 알고 그다음에 민간의 역학도 알고 공공 정책도 알고 정치도 좀 정무적인 감각도 좀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필요하다? 지금 네.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근데 아까 서울시장 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지금 김진애 의원을 제외하면 다들 부동산 정책, 서울의 부동산 정책 다 공급이에요. 아까 70몇만 원부터 60만 원. 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거든. 공공임대주택 16만 원 막 이런 뭐 식으로.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네. 물론 뭐 오늘 대통령도 뭐 공급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물량 공급 얘기는 없었거든. 아니 이제 이런 제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동산 전국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어놓으면은 대한민국 사람 전체 아니면 외국에서도 와서 여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다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엔 주택 보급률이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지을 때 어느 만큼의 공공성을 획득을 하면서 또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맨날 거품 개발, 가짜 개발만 해왔던 게 여태까지는 다 먹고 튀는 것만 했잖아요. 먹튀.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 다음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싹쓸이 해버리고 투기꾼들 배불리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면서 하는 개발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울 인사동길이나 군포의 3분 신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 김진애 의원의 좀 대표적인 작품이다. 네. 인사동길을요? 인사동길은 제가 했던 거를 이제 한 90%를 오세훈 시장에 다 뒤엎어버렸지만 제가 했던 것도 거기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출마 선언을 또 공교롭게 오늘 하셨는데 뭐 앞으로 당선되면 5년간은 대권에 대한 꿈을 펼치지 않겠다. 뭐 또 이런 식으로. 그 위에는 누가 시켜준대? 뭐 여권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이 아니 나온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여권에서 거론되는 3자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것도 인터뷰하다가 제가 그냥 정리했어요. 안철수는 신기루고 오세훈은 무책임이고 나경원은 비호감이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정확해요. 저는 그런 거 잘 짚어요. 네. 한마디로 아주 근데 간결하게. 나경원의 비호감은 아내 TV조선 출연해서 좀 희석되지 않았느냐. 아니 제가 아내의 맛으로 서울시장 할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서울시장의 맛으로 서울시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제가 이제 좀 유감인 거는 이번에 박영선 장관이 또 두 번째 출연을 하셔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둘이 같이 거론이 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들러리 서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박영선 장관 제가 나온 김에 나중에 이제 컨텐더가 될 수도 있지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조금 디스를 해놓을게요. 하세요. 그래도 돼요? 야 그러면. 아니 저는 박영선 장관님이 가끔가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상당히 또 피크에 있을 때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내대표 할 때라든가 비대위원장 할 때라든가 이번에도 저는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내 맛 출연해서 박영선 장관보단 나경원 의원이 더 효과를 받고 그래서 들러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TV조선에서는 여야 맞추는다고 그렇게 불렀는데 오히려 나경원만 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최경영 이슈 오도독 나갔는데 요 얘기를 어떻게 짰나? 똑같이 제가 그랬어요? 했습니다. 똑같이 하고 왔어요. 우리 마음에 같은 적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같은 적이 많았던 게 이 얘기했거든요.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지금 한 그때부터 5, 6개월 지나고 나면 상당히 이게 평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인이 나타나고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 그 행보가 관심 없어요. 단일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권 단일화. 5번째 단일화가 과연 될까?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의 그쪽 상황에도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범보수 야권, 그다음에 범민주진보 진영에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결집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런 거죠. 저 국민의힘도 안철수의 단일화 맛을 좀 봐야지. 철수 맛을. 그거 매운 얼마- 철수 맛. 아니 저는 2012년만 생각하면은 제가 아이고 속 터져가지고 그런 거 좀 보셔야지. 네. 그때 굉장히 지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나쁜 거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단일화를 했으면은 기꺼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안 그런 됐다. 예. 근데 일단은 뭐 현재 이제 민주당의 유일한 출마자가 우상호 의원인데 네. 이미 이제 의원님은 단일화에 합의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시기는 어떻게 아니 될 것인지. 합의는 무슨 뭐 후보 한낱 후보들끼리 무슨 합의를 해요. 본 후보가 된다는 아니 근데 전제하에. 우상호 의원님이 오셔서 그걸 합의문이라고 써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했는데 일단 의견 교류하고 그걸 이제 우리는 후보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거고요. 사실 이번에는 사실은 저보다도 열린민주당보다는 사실 우상호 후보한테 더 좋은 이제 타이밍도 그렇고 좋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에 제가 협조해 드린다는 것도 있었고. 우상호 의원이 자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단일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그때쯤에는 아마 이제 박영선 후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당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뭐 처지가 비슷합니다. 저희는 한 달 전에 관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3월 8일까지는 관둬야지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단일화를 둘 중에 누구 하나도 둘 다 떨어뜨려 놓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네. 당연히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 단일화 아직 뭐 정의당 얘기도 해야 되고 박영선 얘기도 해야 되고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좀 더 있으니까 네. 우리 광고 듣고 와가지고 계속 김진애 의원이랑 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 또 단일화 이야기 또 아직 아까 구체적인 정책 얘기는 또 잠깐만 해서 큰 것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부동산에 대한 관련 질의가 많이 나왔기 예.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실 게 한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기배송 2+2 코어업 광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어업 정기배송 2+2 이벤트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어업 정기배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활력과 면역에 필요한 페루산 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등 다양한 원료가 들어있으면서도 1개월에 2만 원도 안 되는 착한 가격에 편리한 정기배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부모님이나 지인분에게 정기배송 선물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0건이 넘는 극찬 후기가 인정하는 코어업 정기배송 2+2 이벤트로 나와 가족에게 활력과 면역을 선물해보세요.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예, 코업 정기배송 잊지 말고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그 이야기한 도중에 우리 박근혜 씨께서 11만 9천 원 슈퍼챗 오, 더 강한 더 선명한 더 개혁적인 열린민주당 응원합니다. 이동형 TV는 시대를 읽는 바이블 응원합니다. 안에 계셔서도 이렇게 11만 9천 원 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할까요? 더워른 만큼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강상욱 마이엠카 광고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중고차 살 때 허위 매물로 고생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실 때 믿어도 되는지 믿지 말지 이런저런 고민 많아지죠? 그런 걱정 없이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마이엠카. 연락처는 010-7587-2017, 홈페이지는 www.mymcar.co.kr, 검색창에서 마이엠카 강상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중고차 마이엠카를 검색하고 구입 후기 읽어보세요.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 마이엠카 기억해주세요. 네. 중고차는 마이엠카. 중고차 산다고 하면은 또 이제 혹시 사기 당할까봐 고민하시는 분들, 어떤 차가 좋은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마이엠카 전화하시면 그런 걱정 털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창석 박지희가 여기서 샀기 때문에 네, 아주 잘 입증됐다. 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저희를 믿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건 댓글에 그 광고 한 사람 누구냐 이랬더니 박지희 후계자라고. 과연 그게 칭찬일지 모르겠어요. 네. 2차 가야만 할래요? 어떻게 조중동한테 한번. 네, 뭐 어쨌든 다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신제품으로 찾아온 로스팅 타이거입니다. 오후 나른한 시간에는 당 충전이 필요하시죠?
새해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제로 칼로리의 달콤한 원두 드립백 커피를 제안합니다. 설탕의 300배 단맛을 내지만 제로 칼로리인 나한과 성분이 들어간 달콤한 드립백 원두 커피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을 위해 디카페인 원두 드립백도 같이 선보입니다. 임산부, 수유부의 커피 스트레스를 말끔히 보내드립니다. 2021년 새해는 로스팅 타이거 사장님의 호랑이 기운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라고 2월 3일까지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설날 선물 준비 시작하세요. 그리고 추가 10% 할인 쿠폰도 드리니 네이버에서 로스팅 타이거를 검색하시거나 1566-6559로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로스팅 타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신데 여기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좀 달콤한 원두 커피 원하시는 분들 요거 이제 드립백으로 내려 드시면 되고 카페인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 디카페인 커피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저희가 뭐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이게 아까 단일화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 저는 뭐 큰 정당이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작은 정당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단일화는 그건 실패한 단일화라고 보고요. 그래서 양쪽이 다들 수긍할 수 있는 그냥 룰을 만들어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2012년 말씀해 주셨는데 그 2012년 말도 안 되는 단일화 요구였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가서 아마 뭐 지금은 일단 우상호 의원하고 김진애 의원 두 사람뿐입니다만 어쨌든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정의당은 어때요? 아니 가능하면 이제 우리는 정말 좋은 성공 모델이 2011년 박원순, 박영선, 최기업, 민주노동당 3자 그 단일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의당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근데 정의당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전환도 아직 후보는 결정 안 됐지만 시대전환도 있고 네. 기본소득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작은 정당들이 꽤 많아서 그리고 성향은 상당히 진보 성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뭐 사실 그분들의 공약도 다 이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필요하죠. 근데 어떤 작업이 어떻게 필요할지는 아마 곧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는. 근데 네. 정의당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정의당은 확실히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요. 네. 근데 정의당이 처음부터 한다고 그런 적은 여태까지 또 한 번도 그러니까.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제가 그랬거든요. 심상정 대표님은 아니시지만 국토위에서 우리가 옆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옆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궁금합니다. 상황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신 건 우상호 후보셨고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대당 통합은 지금은 거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나서시면서 아예 합당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법사위에서 제가 사보임 해가지고 왜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 우리 열린민주당이 소수 야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개혁 입법이 완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건 오히려 조금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는 뭐 저희 법사위에서는 초기부터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섣불리 이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니다. 그건 확실히 있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 중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뭐 또 그러죠. 아니 우리도 대선 후보 낼 수 있어요. 뭐 이러고 우상호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이야기하는데 우상호 의원은 이런 거에 안철수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슈를 뺏겼다. 그래서 우리도 열린민주당과 합당이나 당대당 통합을 하면 그 뺏어오지 않겠느냐 이 생각인데 그 김진애 의원 말처럼 개혁 입법 하는 데는 밖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대선 가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컨벤션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만 제가 그냥 정치평론가로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는 당대당이든 합당이든 안 됩니다. 그 이론 들었습니다. 잘리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죠? 저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의 당원 의식조사의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너무 세게 얘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아니 이낙연 대표가 그 잘 모르다가 이 작가님 얘기 듣고 아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아까 정책 얘기했었는데
그 오세훈하고 이명박 때는 이제 뭐 개발, 네, 뉴타운. 뉴타운이 뭐 이제 굉장히 디자인, 뭐 좋았죠. 동대문 프라자, 뭐 세빛둥둥 뭐 이런 걸로 갈아엎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박원순은 이제 반대였고 역사, 문화, 예술 이런 건데, 근데 서울 시민들 입장은 두 개 다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바로 그래. 그러니까 개발도 그거예요.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역세권 미타운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공공적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지금 이제 저는 사실 구체적인 숫자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다 드러내면 곤란해서. 근데 이 얘기만은 하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공공 재개발이나 이런 거 있듯이 공공 재개발과 공익적 재건축에 상당히 좀 유연하게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미타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대부분들이 좀 이제 뭐 거기서 계획 지구를 지정해서 시범 지구를 지정하고 이래야 되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변창흠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게 급하다고 그래서 갑자기 네.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토지 수용 다 해가지고 한다라 그러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냥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뉴타운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명박 시장이 시범지구를 4군데 해가지고 할 때는 볼만했어요. 기대할 만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촉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니까 정말 사방에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지정하면은요 개발 될 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부동산이 왜 2005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있었죠. 예. 2008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생기면서 확 꺼졌기 때문에 지금이 자칫하면은 그럴 때예요. 지금도 세계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게 피크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품이 어떻게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하여튼 시장이 좀 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점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딜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것도 제가 꼭 개발팔에서가 아니라 서울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메트로폴리탄 서울이라고 그랬지만 광역 수도권까지 합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 때입니다. 아시겠지만 GTX나 이런 것도 새롭게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러면서 공간을 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른바 조금 괜찮은 복합 중심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저는 이건 IMF 때부터 주장해 온 건데 서울 경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서울 자체가 경제 주체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보니까 투자도 하고 직접 개발도 하고 그러면서 공공공간을 싸게 빌려주는 것도 하고 벤처산업한테 투자도 해주고 이러는 거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조은희 구청장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뭐 세금 걷었던 걸 다시 돌려주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부 정책하고 서울시장하고 같이 가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변창흠 장관이 구상 중인 것하고도 또 뭔가 생각이 크게 또 다른다. 변창흠 장관은 저는 뭐 거의 20여 년 동안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맞춰온 뭐 이런 거고요. 전문계 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같이 좀 공유한 게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3기에 들어와서는 박원순 시장도 뭔가 개발에 대한 걸 좀 이제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본성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에가 이제 말하자면 약간의 사인을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호흡을 잘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확실히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변창흠 장관이 설 이전에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고 내일 찾아오는데 안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는 막 그 특별법 운운해서 제가 뭐 직접 전화 걸어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미 얘기를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걸 아마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내일 뭐냐면 저는 열린민주당 따로도 당정청 회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내일 좀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차츰 몇 개를 내놨어요. 근데 가령 저층 지구 자체를
조금 더 용적률을 완화해서 그 중에 일부를 공익으로 환수하는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괜찮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게 더 나올지는 이거는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2월 1일부터 2월 국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국토위도 열리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좀 보겠습니다. 서울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뭐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하나니까 네. 지방에는 지금 너무 노인 연령층만 많이 살고 계시고 뭐 이건 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서울이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맞벌이 부부들의 또 고충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아이를 어디에 맡기느냐. 제가요,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결국은 혹은 정부에서 못한다면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요 정말 저도 자가격리하면서 공약이 큰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바로 서울 오아시스 시대라고 하는 오아시스 서울 시대라고 하는 큰 거를 요번에 이제 하나를 내놓은 건데요. 그게 하나는 하여튼 좀 숨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오아시스라는 게 숨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통이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간에서 숨통. 그리고 제가 10분 동네 이거는 한명숙 시장 시절부터 제가 후보 공약으로 내고 박원순 시장이 채택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10분 동네 안에서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길도 뭐 좀 이제 좀 주차만 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는 이런 거 하고요. 하나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돌봄입니다. 그래서 돌봄 플랫폼 오아시스라는 걸 제가 이제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점점 더 우리가 공공에서 공공 돌봄이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나 모든 거를 공공에서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정규직화해서 할 수는 없고 또 수요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가구 수는 줄어들고 요새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이유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사회적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일종의 플랫폼 말하자면 이제 그 돌봄 봉사자들을 네트워킹하는 이거를 만들면은 저는 뭐 한쪽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이 야 서울 시민이 960만인데 960만 중에 한 3분의 2 그러니까 16살 이상은 뭔가 조금씩은 다 그 돌봄 플랫폼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가령 뭐 1년에 40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가능해지는 게요. 요새는 사회 조직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하고 달리. 그러니까 보건소나 구청 센터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단체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도 많이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서비스가요. 솔직히 뭐 개 산책이며 무슨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아이 책 읽어주기부터 뭐가 있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니까 뭐 던지면 술술술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채팅창에 강성범, 김성수 씨가 들어와 있는데 네. 뭐 출석 체크를 해. 네. 슈퍼챗으로 댓글만 김진아 화이팅 하지 슈퍼챗을 말고. 싸죠. 도전되는 댓글만. 강성범 TV님 슈퍼챗 플리즈. 강성범 TV가 이동영 TV보다 구독자도 많은데 너무 섹시하게 그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네. 모자 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하루 종일 너무 흐트러져 있어서 모자를 못 벗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어쨌든 이게 뭐 사실 서울시 뭐 개발만 한다고 그럼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밀접형 그런 정책들까지도 필요한 건데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뭐 서울 부동산 정상에서 다들 그 야권 쪽에서는 부동산만 외치고 있어요. 다 풀어주겠다고 그러죠. 네, 다 철폐하게. 그게 해답은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 기름 붓는 짓이고. 서울이 아예 부동산 투기판이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변에 널리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절히 고삐를 잡으면서 말이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시장이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네. 솔직히 좀 약간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고삐가 너무 좀 셌어요. 그립이 좀 이게 너무 셌고 조금 달려가게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게 제가 이번에 미드타운을 이제 공약을 내니까 그 제가 공약 발표하는 자리에 있던 저를 공격하던 기자들이 나중에 와서 그거 듣고 있는데 막 가슴이 설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맨날 그 정말 쓸데없이 차가지지 않고 바로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적어도 그런 게 아이가 클 때까지는 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가 조금 크면은 이제 뭐 패밀리가 되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에서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열린민주당하고는 단일화 시도를 하고 뭐 어떻게 할 텐데 어느 쪽이 후보가 되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좀 뺏겨 썼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이죠. 제가요, 지금 다 안 채워놓은 게, 제가 진보 쪽에서 저는 진보 쪽에서 나온 공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 보고, 요 중에 몇 개는 내가 이렇게 나중에 합해야지. 막 이러고 조금 숫자를 조금 비워놨습니다. 매일매일 그 공부하시면서 좋은 공약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큰 공약, 작은 공약들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특히 진보 쪽에서 나오는 거는 환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케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하니까는요, 우리 진보 진영 쪽에서도 우리 크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기자들이 좀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써줘 안 지금. 써주지. 절대 안 써주고. 74만만 써. 뭐 오세훈 인턴 시장이다, 나경원 뭐 10년간 쉬었다, 뭐 짬뽕이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써주고 아이고, 계셔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제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제가 뭐 저는 뭐, 인터뷰 하다가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문제예요. 근데 데스크가 문제예요. 저는 기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데스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데스크에서 다 바꾸더라고요. 좋은 그래서. 기사를 올려도. 아니, 그러니까 뭐 다 올려도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딱 선정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바꾸고 짬뽕 짜장면 이런 식으로 네, 바꾸는 맞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짬짜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말 중국집 차리시는 나경원 줄 부끄러운 줄 좀 알아. 정말.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 정말 그 듣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내가 정말 저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들을 좀 기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홍보를 더 열심히. 아니 그리고 우리가 뭐 보궐선거는 사실은 투표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네. 이번에는 또 사전 투표도 있고 하니까 많이 좀 투표를 해서 이 리더가 바뀌면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아마 박원순, 이재명으로 경험을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뽑아달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김성수 씨가 12,000원, 강성범 씨 35,637원. 고맙습니다. 그건 그래서 무슨 숫자입니까? 잔액 다 틀었답니다. 네. 근데 말은 잘 들어. 또 인사하니까 바로 인사하잖아. 말은 잘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웃겨.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여러분들 제 별명을 잘 아시죠? 김진 에너지. 그래서 제가 김진 에어컨도 나왔어요. 오늘 김진 시원하죠. 에어컨은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법사위에서 제가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에 대한 관심들이 저한테 좀 높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아직도 제2 김진애가 대중에 잘 알려져 있는 그 셀럽 김진애하고 매치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아직 잘 매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될 때 폭발력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유권자들의 좀 가슴을 설레게 두근두근하게 할 수 있는 제 힘이 있으니까 이 김진 에너지가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게 유쾌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김진애 TV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김진애 TV와 10만 돌파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실버 버튼 네. 받으시겠네요. 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혹시 김진애 TV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앞으로 서울의 변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우리 김진애 의원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신장식 변호사 박정우 기자님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